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먼저 방금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특수단에서 밝혀진 지금 속보가 지금 들어왔는데요. 오늘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3차 소환을 통보를 했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에 응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경찰에서는 일과 시간이 끝날 때까지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을 기다리겠다. 일과 시간까지 기다려보겠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서 소환에는 응하지 않고 방문 조사나 서면 조사에는 응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 오늘 3차 소환에도 여전히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경찰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일과 시간까지 기다려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현재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특검에 어제 김용현 전 장관과 관련한 수사 자료를 송부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왔는데요. 관련 기록을 어제 특검에 인계했다라는 추가적인 경찰의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소환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특검팀이 오늘도 기관 방문을 이어갑니다. 오늘 오전에는 법무부를 방문했고 또 조금 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찾아서 오동훈 처장과 면담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법무부랑 공수처 순서대로 방문해 주셨는데요. 어떤 말씀 나눴는지 각각 한번 설명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법무부를 방문해서는요. 먼저 파견받을 검사와 수사관, 범위 등에 관해서 논의를 하고 협조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업무 지원은 법무부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협조를 구했고요. 공수처장님을 뵙고는 우리가 이첩받을 사건에 관해서 얘기를 나누고 또 법상으로 저희들이 공수처에서 1명 이상 파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견받을 인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인력 말씀을 해주셔서 검사나 수사관 인력 파견 관련해서 현재 구성 정도나 파견 요청 인력 규모가 대략적으로라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명단을 작성 중에 있고요. 또 추천도 받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변협에도 혹시 특별수사관 채용 관련해서 공문을 지금 보내시는 상황인지 좀. 예. 어제 그 채용한다는 공고를 부탁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어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특별수사관 채용 관련해서 특별하게 좀 중점적으로 보시는 점이나 아니면 이런 분이 좀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으실까요? 물론 단기간 내에 수사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수사 경험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사 능력, 그리고 다음으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통하고 그리고 조직에 융합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문제가 없는 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이치 사건의 경우 지금 전인 수사팀 수사 필요성도 많이 나오는데 입장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쟁점과 사안을 파악한 다음에 같이 논의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럼 혹시 아직 수사팀 수사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최근에 이제 검찰에서 이전에 확보한 김건희 여사 육성 파일이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보도들 좀 보신 입장이라던가 그런 거 좀 있으실까요? 그 부분은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기록이 좀 방대해서 받으셔야 될 텐데 이첩 기한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실까 해서. 근데 대부분 기관에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그 부분에 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첩할 기록들을 정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 특검팀하고 해당 수사기관과 협의 조율을 통해서 정할 예정입니다. 의혹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기관도 많이 방문하시는데 혹시
그래도 좀 중점적으로 보시는 의혹 같은 게 좀 정해졌을까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지금은 좀 이릅니다. 사안과 쟁점을 파악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을 만나고 나오는 민중기 특검의 이야기를 함께 좀 들으셨는데요. 오늘 오전에는 법무부를 방문했고요. 법무부에서는 파견 검사 그리고 수사관의 범위 등을 논의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공수처장을 만나서는 이첩받은 사건 관련 대화를 나누고 또 인력 파견 관련 논의를 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어제 변협에 특별수사관 채용 공고 공문을 보냈다라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수사를 위한 채비를 갖추는 모습인데요. 관련 소식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공식적인 출범 전에 수사를 개시한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네, 서울 고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내란 특검 서울 고검에 사무실을 차릴 예정인데 아직 특검보 임명도 되지 않았고 팀이 다 꾸려지기 전인데 수사를 개시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사 준비 기간이 20일이고 아직 열흘도 지나기 전인데 내란 특검 먼저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특검법을 보면 수사 준비 기간 중이라도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또 인계받은 사건의 공소 유지도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은석 특검은 어제부터 수사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긴 겁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조 특검은 이와 함께 법원에 신속한 병합 그리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는데요. 조금 전에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도 입장이 나왔습니다. 기소 결정과 관련해서 조 특검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라는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의 입장이 나왔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네, 자, 내란 특검이 이렇게 속도를 낸 배경이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내란 특검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또 특검보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진용을 완성하기 전에 수사를 개시하고 또 기소를 한 것은 김용현 전 장관이 풀려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 오는 26일이면 구속기한이 만료가 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인멸 등을 우려해서 조건을 달고 풀어주는 보석을 요청했고요. 재판부도 이를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은 사실상 구속 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는 거 아니냐고 반발하면서 이 재판부의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하고 집행정지, 가처분까지 신청해둔 상황입니다. 결국 김용현 전 장관 조건이 있든 없든 풀려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내란 사건을 수사하고 향후 공소를 유지해야 하는 조 특검이 추가 기소를 통해서 김 전 장관의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그리고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 기자들을 만났다고요? 맞습니다. 오늘 오전에 특검보를 소개하고 기자단과 인사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중기 특검은 맡은 사건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수사를 위해서는 신속성과 밀행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먼저 특검보까지 진용을 꾸린 김건희 특검팀은 파견검사 명단을 정리해서 곧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는 수사 대상이 16개 의혹으로 가장 많고 또 광범위하기 때문에 수사를 어떻게 이끌고 나갈지가 관심이었는데 오늘 김현근 특검보는 이에 대해서 일단 분야별로 나눠서 맡기로 했고 다만 아직 누가 어떤 사건을 맡을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민중기 특검팀 어제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과 금감원을 찾았는데 오늘도 사건 파악을 위한 기관 방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민 특검 목소리도 직접 들으셨는데요. 오전 10시 반부터 조금 전까지 법무부 김서구 차관 그리고 공수처 오동훈 처장 잇따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김준영 경기 남부경찰청장과도 면담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최상병 특검, 특검보 추천을 마무리했죠? 네, 맞습니다. 장고가 이어졌었는데 어제 자정쯤 8명 특검보 추천을 마쳤습니다. 이명현 특검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실체적 진실규명에 열정을 가진 사람들로 추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인사 검증이 진행 중이라서 구체적인 구성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꾸려지게 될 특검팀에 대해서는 국방부 조사본부나 국방부 검찰단 인력도 파견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특검은 본격적인 수사는 사무실이 갖춰진 뒤에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고등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찰이 경호처를 불법적으로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며 3차 소환 통보를 했는데요.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오늘도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조은석 내란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 방향을 협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결국 윤 전 대통령이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군요. 네, 경찰 비상경특별수사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5일과 12일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자 오늘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받으라며 3차 소환 통보를 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그제 경찰의 3차 소환에도 불응하겠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인단 의견서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도 함께 제출한 건데요. 진술서와 의견서에는 범죄 사실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은 개입한 바가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며 필요한 경우 서면 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 진행되는 비공개 방문 조사는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경찰이 수사 중인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어떤 게 있습니까?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을 때 경호처에 이를 저지하도록 지시한 혐의인데요.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경호구역을 통제하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보낸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지난해 12월 비상계엄과 관련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3차 소환까지 불응한 상황인데 저희가 앞서 속보로 전해드리긴 했지만 경찰이 좀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네, 경찰은 일과 시간이 끝날 때까지는 출석을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끝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의 대응을 고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3차 소환까지 불응할 경우 신병 확보에 나서는 게 일반적이라 경찰이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 구인에 나설 가능성도 언급됩니다. 다만 조은석 내란 특검이 아직 준비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김용현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며 빠르게 수사에 돌입한 점이 변수인데요. 경찰은 어제 김 전 장관 관련 수사 기록을 내란 특검에 인계했다고 밝혔는데 윤 전 대통령 신병 처리 방향을 두고도 특검과 협의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 회복이란 대의에 함께 해달라며 조속한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 협조를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관련 각종 의혹을 두고 이미 국민검증에서 탈락했다며 지명 철회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희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 의결이 전망되는데요. 여야 입장 전해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며 국회 본회의에서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하루라도 빨리 추경안을 처리해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내란으로 무너진 나라를 구하는 길이라며 민생 회복을 위해 추경안 처리에 국민의힘도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집착과 목리는 그만두고 민생 회복이란 대의와 원칙을 지키는 일에 함께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추경안에 반영된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 당이 꾸준히 강조한 보편적인 지급을 원칙으로 설계됐고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취약계층 추가 지원 방안도 담겼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경안 편성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정치적인 목적의 추경안에는 반대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재정을 확장적으로 사용하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고 국가 채무도 증가될 거로 우려된다면서 민생을 위해서라면 야당도 협조하겠지만 정치 추경이나 포퓰리즘 추경은 단호히 맞서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에 관련한 입장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잃어버린 6개월의 정상 외교를 단숨에 복원한 성공적인 외교 데뷔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8개국 정상과 유럽연합, UN 지도자 등을 포함해 모두 11차례의 양자회담을 진행했다며 실용 외교 진수를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중동 정세를 이유로 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불발된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을 향해 이달에 예정된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빠르게 확정짓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도 조속히 추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상임위원장 문제 등 원구성 협상 관련 여야 공전도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22대 국회가 문을 열 당시 상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이 끝난 만큼 결원인 상임위원장을 재조정이 아니라 신속하게 선출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오전 회의에서 여야가 바뀌었다고 손대자고 들면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조직이 개편되면 소관 상임위도 조정해야 하는 만큼 그때 전체 상임위 구성을 논의하고 합의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원구성 재협상 필요성을 거듭 부각하고 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숫자가 많다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다 갖는 건 국회의 전통을 깨뜨린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107석의 소수 야당으로 거대 여당인 민주당의 법안 처리를 현실적으로 막기 어려운 상황에서 견제 원리를 지키려면 법사위원장 자리는 원내 2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논리인데요. 양당 원내 지도부는 오늘 오후 상임위원장 선출 문제와 본회의 일정 협의를 포함한 추가 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만큼 이견이 좁혀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중론 속에 본회의 개최 일정도 여전히 안개 속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여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도 거센 신경전 이어가고 있죠. 네, 국민의힘은 오전 인사청문회 대책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를 향해 이미 국민검증에서 탈락했다고 집중 포화를 쏟아냈습니다. 김 후보자 재산 형성을 두고 국회의원 세비만으로 도저히 맞지 않는 계산이라고 지적하면서 인사 참사 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김 후보자가 정과에 대한 반성이나 성실한 또 사실 소명이 없다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삼무입니다. 첫째, 전과에 대해서 반성이 없습니다. 둘째, 사실관계에 대한 성실한 소명이 없습니다. 셋째, 국민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어서 남은 건 대통령의 결단이라면서 이런 후보의 인선을 강행한다면 총리 인선 하나로 정권 전체의 도덕성과 책임이 무너지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은 김민석 후보자 흠집내기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 후보자 자녀의 고교 시절 활동은 물론 후보자 전처까지 야당이 증인 채택을 주장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법 개정 추진에 나서겠다는 뜻도 내비쳤는데요.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후보자의 국정 운영 능력과 정책 역량 검증이라는 인사청문회 본래 목적과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오전부터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정보기관 수장의 역량과 도덕성 등을 검증한다는 계획인데 과거 통일부 장관을 지내는 등 햇볕 정책을 주도한 이 후보자의 대북 간등을 놓고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처리할 전망입니다. 외교 데뷔전을 마친 이 대통령은 다시 국내 현안 대응에 집중할 걸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오늘 오후 국무회의에서는 2차 추경안이 다뤄진다고요?
네,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처리할 전망입니다. 지난달 1차 추경이 재난과 통상 문제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번 2차 추경은 20조 원 이상 규모로 경기 부양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민생회복 지원금이 대표적인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취약계층 등은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길 걸로 보입니다.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하기 위한 예산 역시 반영될 걸로 예상됩니다. 오늘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본격적으로 추경 심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야당은 추경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물가 상승과 국가 채무를 우려하고 있어 처리 속도가 다소 더딜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귀국한 이 대통령의 해외 방문 성과도 전해주시죠. 네, 이 대통령은 오늘 새벽 1시를 조금 넘은 시각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서 일본과 영국, 캐나다 등 회원국 정상들과 첫 회담을 가졌고 브라질과 호주 등 초청국들과도 인사를 나누며 국제무대에 데뷔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조기 귀국하면서 한미 회담은 불발됐지만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는 불과 취임 14일 만에 마주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국 정상이 정기적으로 오가는 셔틀 외교 의지를 다졌고 한일 미래지향적 협력은 물론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기로 한 데 의미가 컸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 계획에 대해선 어떤 방식으로 할지 조율 중인 걸로 알고 있다며 추후 확정되면 공지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외교 데뷔전을 치러낸 이 대통령은 다시 국내 현안에 눈을 돌릴 걸로 보이는데요. 우선 인사가 핵심인데 고위공직자 국민추천제 기간이 끝난 만큼 조만간 이 대통령이 내각 구성에 속도를 낼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각 인사가 확정되기 위해선 총리가 정해져야 하는 만큼 총리 인준 과정을 지켜보며 내각을 인선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둘러싸고 야권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어 이 대통령은 여론 추이를 살피며 인사 시점을 저울질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996까지 상승하며 3,000선 진입을 바라보던 코스피가 그 이후 하락하면서 보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란 공격 가능성에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가면서 지수가 힘을 잃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증시 소식 알아봅니다. 류현웅 기자, 코스피 지금은 어떻습니까? 2,960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0.58% 오른 2,989.56으로 개장해 2,996.04까지 올라 3,000 진입을 눈앞에 뒀었는데 그 이후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미국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정책금리 결정이 예상대로 동결로 끝났고 내수 진작을 위한 2차 추가 경정 예산 집행이 임박하면서 코스피가 3,00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미국의 이란 공격이 거론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경계심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외국인은 2,200억, 기관은 2,100억가량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은 4,300억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하락 중입니다. 삼성전자가 잠시 6만 전자에 복귀했지만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S오일 등 정유주도 오늘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영권 분쟁이 불거진 콜마홀딩스는 15%가량 급등 중입니다. 또 하정우 AI 미래기획수석을 배출한 네이버는 정책 수혜의 기대 속에 연일 연고점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0.46% 오른 783.29로 개장했지만 하락 전환에 770선에서 횡보 중입니다. 역시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도이고 개인 홀로 순매수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전날보다 5.6원 오른 1,375원으로 개장해 1,38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으로 중동 위기가 고조되면서 달러화는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이영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이스라엘 이란 전쟁 등 중동 정세와 미국 관세 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며 관계 당국에 긴밀한 공조를 당부했습니다. 이 대행은 오늘 서울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미 금리 동결과 중동 사태 등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행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원자재 가격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했다며 국내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지만 원달러 환율은 경계감 확산으로 변동성이 다소 확대한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지금 닷새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여야 간의 신경전이 상당합니다. 일단 두 분이 보시기에 이번 청문회 최대 쟁점이 예상되는 사안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보자면 실은 실력 검증 그리고 도덕성 검증 두 개가 이제 가야 되는 것인데 후보자의 어떤 정책이나 비전, 국무총리로서의 어떤 리더십이라든가 통합의 관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재산 문제, 뭐 가정 문제 이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 말씀드리고 이제 후보자 청문회가 24일, 25일 열리는데 그 전까지는 좀 여야가 합의를 해서 증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마무리해서 제대로 좀 증인 신문도 좀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 있어서 도덕성이라든가 실력 같은 것들이 함께 검증됐으면 좋겠다. 너무 이제 이 청문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도덕성 측면만 너무 부각한다라고 한다면 또 이게 정치 공방으로만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여야가 어느 정도 좀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서 실력으로 좀 검증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총리로서의 능력, 그 본질에서 좀 벗어난 부분이 많다라는 지적이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 않죠. 매우 본질적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국무총리는 내각을 통할하는 자리고 또 유사시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도덕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단순히 도덕성 차원이 아니라 불법성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공직기강 차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김민석 후보자는 지금 스폰서 정치를 떨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2010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온 정치자금 위반 사건, 그때 불법 정치자금을 준 강모 씨. 그 강모 씨 소유의 오피스텔에 본인이 주소지를 두기도 하고 또 그 강모 씨한테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지만 언제 변제했는지 아직도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모 씨가 김민석 후보자 21대 국회 때 국회의원 후원회장도 맡았어요. 또 강모 씨 회사의 감사가 김 후보자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채권자도 김 후보자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이런 석연치 않은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다 적법한 것인가? 부정한 돈이나 불법한 돈이 아닌지 가려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정확하게 가리지 못하고 국무총리가 되면 자,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 예를 들어서 50만 원짜리 돈 봉투를 받았다. 저도 형편이 어려워서 누구한테 빌렸어요. 라고 하면은 쉽게 징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나라의 공직기강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철저하게 검증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총리의 도덕성 반드시 검증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강조를 해주셨고 그러면 일단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아직 증인 채택이 한 명도 안 된 상황인 거죠? 그렇죠. 뭐 5일 전까지는 증인 출석 요구서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빨리 증인이 채택되어야 되는 것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전처나 현처를 원하는 거잖아요. 이게 실은 역대 청문회 과정에서 가족을 부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리고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혼을 한 뿐더러 지금 재혼해서 다른 분과 살고 계시잖아요. 근데 전처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 아이를 어떤 돈으로 키웠어? 라고 불러서 한다라고 한다면 참 김민석 후보자 입장에서 민망하기도 하고 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청문회를 국민들이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전처가 아이를 키우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 청문회와 관련해서 전혀 어떤 도덕적이나 법적인 의무가 전처에게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청문회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인을 통해서 김민석 후보자의 어떤 도덕성이나 능력을 검증해야 되는 것인데 가족을 불러서 검증하는 경우는
뭐 세계사적으로도 별로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은 국민의힘도 양보하고 민주당도 양보해서 현실적으로 증인을 좀 채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과거에 김민석 후보가 돈을 뭐 받은 거 아니냐는데 그 당시 2008년도만 해도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국무총리가 될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앞으로 정치를 재개할 수 있을까 정도로 의문이 될 정도의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을 보고서 향후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유력 정치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권력을 빌어서 내가 뭔가를 얻어낼 거야라는 그런 의미로 빌려준 건 아니거든요. 세금을 내야 되는, 누진세를 내야 되는 상황에서 가까운 분이기 때문에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너무 이걸 스폰서로 또 지칭하고 몰아가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예, 아니, 그런데요. 제가 하나만 팩트 체크를 좀 해야 되겠는데, 조금 전에 우리 이 변호사님께서 2008년이라고 하셨는데 그 돈 빌렸다고 주장되는 시점은 2018년이지 않습니까? 그때 김민석 후보자는요, 거대 여당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장이었습니다. 국민의힘으로 치면 윤석열 정부 때의 국민의힘 여의도 연구원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정치적 미래가 없습니까? 김민석 후보자도 본인의 페이스북에 당시 어떠한 정치적 미래도 없던 제게 오직 인간적 연민으로 빌려준 분들에게 지금도 고맙다 이렇게 올렸던데, 그때 정치적 미래가 없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잘 나가던 집권 여당의 싱크탱크 수장이었습니다. 예. 자, 일단은 이제 조금 전에 이승훈 부위원장께서 이제 증인 채택 논란 관련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전처를 부르는 게 맞는 거냐, 이런 논란이 이제 정치권에서도 계속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또 국민의힘 입장까지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까지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라는 보도를 보았을 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 심지어 지금은 가족이 아니게 된 분까지 청문회장에 불러드리겠다라고 할 때는 그만한 믿는 구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준비가 돼 있어야 할 것입니다. 김 후보자와 그 가족이 망신을 사느냐 아니면 국민의힘이 되려 망신을 사느냐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처와 관련해서는 입장이 간명합니다. 사실 이혼한 전처를 그 청문회장에 부를 이유가 없죠. 아들 유학 비용이 신용불량인 상태에서 국제고등학교를 보냈는데 거기가 비싸기로 유명한 학교예요. 어떤 국민이 신용불량인 상태에서 아이를 국제고랑 코넬대를 자기 힘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니까 물어봤더니 전처가 이건 전담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일단은 국민의힘 쪽에서는 자료를 제출하면 그만이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말은 쉬워 보이는데 실은 이제 이혼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혼한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는 재혼을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전처가 아이를 키우고 있었고,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는 빚만 많이 있었잖아요. 사실상 세금이라든가 추징금 같은 걸 납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좀 지원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죠. 그런데 그 전처인 아내가 아이를 키우고 있고 뭐 학교를 보내면서 어떻게 해서든 살아보려고 했을 건데, 제대로 우리가 이혼한 전처에게 제대로 연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동양문화권 사상에서. 근데 그런 분을 지금 이 청문회에 모셔다가 당신은 어떻게 자녀를 학교에 보냈습니까? 무슨 돈으로 보냈습니까? 라고 수사하고 캐물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도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의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민의힘이 결코 증인으로 부르기도 어렵습니다만 증인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국민의힘에게 상당히 부담감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김민석 후보자가 감당했고 또 김민석 후보자가 답변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24일, 25일 청문회 과정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하고 국민을 설득시켜야 되겠습니다만 전처까지 부르자고 하는 건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개인과 가정사로 인한 그런 곤란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또 민주당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인물들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총리 이런 분들이 있는데 왜일까요? 그 이유를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웬만하면 방송에 나와서 평론을 하면서 모른다고 말을 하면 안 되는데요. 정말로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필요하면 앞으로 진행될 특검에 가서 조사를 받으셔야지, 지금 국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나오셔야 될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전혀 불필요한 증인들을 본인들도 맞신청하면서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김민석 후보자의 전 배우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인사청문 특위위원들의 입장은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5억 원을 5년간 벌면서 13억 원이나 썼는데 그러면은 수입과 지출이 전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녀의 국제고등학교 또 코넬 대학교 이런 고액의 학비가 들어가는 학교들은 어떻게 학비를 감당했느냐라고 하니 후보자 측의 입장이 그것은 전 배우자가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증빙 자료가 정확하게 제출이 되면 당연히 전 배우자는 증인으로 부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까지 97건의 자료 중에 사실상 2건 정도밖에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증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짧게 덧붙이면 민주당에서 오늘 아침에요.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불리한 증인들이 자꾸 신청되니까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겠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인사청문회 제도가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도입된 것이 김대중 정부 때고 국무위원으로 확대된 것이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본인들이 배출한 대통령인 김대중 정신과 노무현 정신마저 저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송 전 대변인께서는 일단 모른다고 답해 주셨는데 지금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이런 인물들이 증인으로 민주당에서 요구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부대님께서 아십니까? 이제 제가 추정해 보건데요.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난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 여기에 대해서 말을 했잖아요. 비상계엄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정보력이 있고 그 정보를 판단하는 능력도 있었다. 그리고 그것에 비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은 계엄을 저지른 분이다. 뭐 이런 걸 부각시키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국민의힘에서 전처나 현처를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부르는 것도 청문회장에서 적절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야가 신속히 합의를 해서 이 청문회를 통해서 객관적 진실 그리고 김민석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을 밝힐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증인을 부르는 게 맞다라고 생각되고 뭐 청문회 법안 개정을 누가 한다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또한 자꾸 저 5억을 벌었는데 13억을 썼다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라고 저도 한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건 국민의힘 이제 가정치인 것이고요. 유학비를 전처가 냈고 또 현처가 생활비의 일부를 댔다라고 한다면 이 액수 자체가 맞질 않아요. 그래서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의힘에서 잘 질문을 하고 김민석 후보자가 잘 답변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궁금증도 좀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여러 의혹과 관련해서 이렇게 야권의 공세가 좀 강해지다 보니까 어제 민주당 최고위에서는요 국민의힘 주진우 청문위원에 대한 반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함께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공직자 재산신고상 주진우 의원과 가족 재산이 총 70여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부자시네요. 1999년 제41회 사법고시 합격한 이래 내내 검사 생활을 해왔고 아버지 또한 공안부장까지 역임한 검사 출신이라는데 이런 재산 도대체 어떻게 형성이 된 겁니까? 더욱이 2005년생인 주진우 의원 아들은 7억 원 이상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주진우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국회의원 아빠 없는 사람 어디 서로 살겠습니까? 저도 공직자고 제 재산이 공개돼 있기 때문에 저는 제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설명하고 책임지겠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고발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한준호, 박선원, 강두구 의원이 세 의원한테 다 고발하신 거예요? 이건 저는 왜냐하면 뭐 저를 공격했기 때문에 고발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조직적인 인사검증 방해 행위로 보는 겁니다. 제가 고발을 했다는 거는 제 재산관계에 저는 자신이 있다는 것이고 제가 잘못 고발했다면 무고의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벼랑간 주진우 의원의 재산이 갑자기 공개가 됐고요. 그리고 주 의원 아들의 예금 액수까지 지금 나온 상황인데 이런 주 의원이 김민석 후보자를 검증할 자격이 되느냐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공격이었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야말로 민주당의 저런 공격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뒤바뀐 겁니다.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지 주진우 의원이 무슨 법무부 장관 돼서 인사청문회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인사청문위원을 검증하겠다. 정말 우리 헌정사상 전례가 없었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민주당에서 주진우 의원을 계속 많이 공격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로 민주당이 주진우 의원을 공격할수록 주진우 의원만 청문회 스타가 됩니다.
계속 국민들께 이름이 오르내리고 야당 국회의원 주진우가 뭔가 잘하고 있으니까 저렇게 민주당에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구나 이런 인상만 갖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렇게 민주당이 주진우 의원을 공격하면 국민들께서 메시기를 반박할 수 없으니까 메신저를 공격하는구나 하는 것도 다 아십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저렇게 청문 대상자가 아니라 엉뚱한 인물로 전선을 확대하기로 치면 야당에서도 할 말이 많습니다. 지금 정권 초반이기 때문에 애써 참고 있습니다만 저렇게 주진우 의원까지 전선을 확장하면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대통령도 전과사범, 국무총리 후보자도 전과사범, 대통령 비서실장도 전과이범인데 국정의 주요 요직에 대해서 그러면은 442 포메이션을 구축하려는 것이냐 이렇게 전선이 무한정 확장될 수 있어요. 민주당에서 주진우 의원을 계속 공격하는 것 신중하게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더 공격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주 의원이 이제 그 민주당 의원들을 좀 고발한 상태다 이런 얘기도 전해졌는데요. 그래 뭐 고발이 뭐 인사검증 방해행위로 했다라고 하는데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민주당이 잘못했으면 제대로 고발을 하셔야지 자신에 대한 고발이 무고다라고 좀 강력하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원래 주객이 전도됐다라고 하는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국회의원들이 많이 인사검증을 하고 청문회라든가 이런 나온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비판하는데 실은 자신들이 더 부패하거나 자신들이 더 문제가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좀 너무 후한무치하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도 변호사 생활 한 2년 정도밖에 안 했는데 70억이라고 하는 재산을 벌었다? 좀 이해가 좀 안 되고요. 그리고 20세 갓 넘은 아들이 7억이나 넘는 예금을 가지고 있다?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진우 의원이 뭐 책임지겠다라고 하는데 뭘 책임지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정말 아들에게 증여세를 다 냈다고 한다면 김민석 후보자에게 증거 내라고 하듯이 본인도 증여세를 낸 증거를 좀 제출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본인도 70억을 2년 반 만에 번 것인지 아니면 증여를 받은 것인지 증거를 해야지 알 거 아닙니까? 주진우 의원의 말이. 그렇기 때문에 주진우 의원도 주객이 전도됐다라고 하는데 실은 그 검증 받아야 될 사람이 검증하고 있는 것도 좀 이상한 사회일 수도 있고요. 청문회 스타가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청문회 스타가 아닌 청문회에서 가장 문제가 된 사람으로 밝혀질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네, 이후에 이제 증인 채택 과정 그리고 이제 닷새 후에 있을 청문회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국회에서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청문회입니다. 좀 보셨습니까? 내용을? 앞부분만 조금 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외교 안보상 민감한 현안들은 앞으로 또 비공개로 청문회가 진행되겠죠.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종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실 철진한 햇볕 정책을 상징하는 인물과 같은 분이에요. 사실 지금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정동영 의원이 대단히 유력하다고들 전해지는데 자 그러면은 국정원장 이종석, 통일부 장관 정동영 이 조합을 놓고 보면은 이미 20년 전에 실패하신 분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2018년에 있었던 9.19 남북 군사합의를 많이 기억하실 텐데 그 이전에 9.19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가는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2005년에 4차 육자회담에서 채택된 9.19 공동성명이죠. 그 9.19 공동성명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IAEA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고 NPT,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복귀하는 걸 내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북한은 대포동 2호를 발사하고 1년 20일 만에 2016년 10월 9일에 첫 번째 핵실험을 해요. 그렇게 해서 9.19 공동성명은 휴지 조각이 됩니다. 그 9.19 공동성명 당시의 통일부 장관이 정동영 전 장관이고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할 때의 통일부 장관이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예요. 그러면 20년 전에 철저하게 정책적으로 실패한 분들이 다시 우리 통일 외교 안보 라인의 핵심에 왔을 때 대북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한미 동맹은 굳건할 것인가,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 청문회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철진한 인사가 아니냐라고 지적을 해주셨고 또 과태료 문제가 또 불거지기도 했더라고요. 네, 일단 철진한 인사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과거 정부에 있었던 인사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저도 왜 정동영 의원을 선택할까라고 봤을 때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3년간 대북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대북 정보 라인이라든가 또는 휴민트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 자산들이 망가졌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 새로운 인물을 통한 새로운 대북 정책보다는 기존의 인물을 통해서 기존의 대북 라인들을 좀 복원시켜서 북한과의 관계를 좀 긴밀히 협조하기 위해서 또 대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그런 고육지책의 선택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렇습니다. 대북 관련해서 저는 좀 이런 비판은 여야가 좀 삼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북한은 계속해서 핵을 고도화하고 남한과의 경쟁 관계, 긴장 관계를 유도하고 있죠. 그걸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노리려고 하는 건 맞는데 예. 그러면 그걸 비판만 하고 있었을 때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나 윤석열 정부 때 핵을 고도화하지 않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여당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핵은 고도화되어 왔어요. 그러면 북한의 핵 고도화를 막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야 어떤 정권이 들어서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대북 안보관이라든가 이런 안보 국방 문제에 있어서는 좀 여야를 가려서 넘어서 좀 일관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좀 특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특검이 출범을 했고 이미 수사가 개시된 특검도 있고요. 지금 아주 속도감 있게 준비를 하고 있는 특검도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 김건희 여사 이야기를 먼저 좀 하자면 지금 뭐 병원 입원 문제를 두고 특혜가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계속 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 걸렸다고 병원 가요? 아니 우리 서민들이 병원 입원실 잡기가 쉬워요? 정말 극심한 우울증 때문에 입원했다고 보시면 뭐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뭐 굉장히 뭐 멘탈이 강한 분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겠죠. 네. 평소에도 이제 계속 우울증 약을 먹었으니까 평소에도 안 좋았고요. 네. 지금 이게 그날 특검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이게 뭐 고의 입원 아니냐? 이건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다. 김건희 여사 특검에 제가 들어봤더니 우리가 이번 특검 잘 됐다고 그래요.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가짜 의혹들이 너무 나오니까 우리 이번 기회에 클리어하게 정리하고 하자. 네, 그러니까 병원 입원과 관련한 특혜 논란과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 실제 청탁금지법 시행되고 나서 병원 입원도 참 어려워요. 특히 의료 분쟁이 있으면서부터 더 입원이 어려워졌는데 하필 검찰, 경찰 특검 수사를 앞두고 이렇게 우울증 문제로 입원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건 뭐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거 아니냐 또는 뭐 구속을 회피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수사를 회피하고 기피하면서 온갖 방법을 썼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우울증이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 우울증을 해결하는 방법은 깔끔하게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수사받고 처벌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우울증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자꾸 피하려고만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되고요. 김건희 여사가 이제는 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좀 마음 내려놓고 이제 대통령의 신분도 없기 때문에 자연인으로서 정정당당하게 좀 수사에 임하고 자신의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처벌을 수용하는 그런 자세를 좀 취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서정욱 변호사 녹취도 잠시 들었습니다만 그 서정욱 변호사 말 중에 조금 약간 의아했던 부분이 김건희 여사 측에서 오히려 특검이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그 말 자체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거동은 굉장히 모순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정신과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진료 기록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예단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지금 민심의 중앙값은 김건희 여사가 정신과 질환을 이유로 한 입원을 통해서 특검 조사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구심에 맞춰져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가? 자, 그동안에 검찰 조사를 받을 때는 제3의 장소에서 받았었고 그다음에 대선 전에는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하니까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다분히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가면서 조사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특검이 출범하는 상황에서는 전격적으로 입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그러면은 조사를 안 받으려고 저러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일종의 자업자득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만약에 정말로 특검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한다면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자진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죠. 그 이전까지는 그런 의구심이 계속 국민들로부터 제기되는 것을 불식시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향한 주된 혐의죠.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과연 이 부분을 김건희 여사가 인지를 하고 있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육성 녹음 파일을 검찰이 확보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러면 이전 검찰의 압수수색이나 조사에서는 왜 이 파일을 발견하지 못했냐라는 비판이 상당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도 변호사로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 보도를 보니까 이 녹음 파일이 과거 수사 과정에서는 확보되지 못했던 경위가 이렇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명의의 증권 계좌가 6곳의 증권회사에 있었는데 그중에서 이번에 녹음 파일이 발견된 증권회사의 계좌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전화 주문을 한 것이 아니고 HTS, 그러니까 컴퓨터를 이용해서 주문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녹음 파일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고 전해져요. 그런데 다른 증권회사와의 통화 내역은 녹음 파일까지 압수수색을 할 거면은 이 증권회사에 대해서도 했어야죠. 똑같죠. 그게 상식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지금 전국에 변호사 3만 명이 넘는데 다수의 법률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고들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선택적인 그런 수사가 아니었냐, 아니면 의도적인 회피였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너무 쉬운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증권회사에 전화를 자주 했던 것이고 그 관련 증거가 다른 증권회사에서 나왔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증권회사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가 녹음된 게 있는가를 봤어야 되는데 확인을 안 하는 거잖아요. 이건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들은 아니 뭐 김건희 여사가 직접 관리했다라고 하니까 녹취록에 대해서는 없을 줄 알았다라고 하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봐주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으나 결국 윤석열 정권의 파국으로 말미암아서 이제서야 이 쉬운 사건이 밝혀지고 있다. 그래서 좀 검찰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검찰이 결국 그 조직이 망가져버린 가장 큰 원인이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에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검찰이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 참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검찰이 결국 해체로 이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오랜만에 두 분의 의견이 조금 일치를 보는 사안이 아니었나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내란 사건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는 김용현 전 장관을 추가 기소를 벌써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의미를 좀 담고 있습니까? 결국에는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석방을 앞두고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요. 6월 26일이 지금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마지막 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은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에도 불복을 했죠. 사실은 재판부가 그런 조건부 보석 결정, 그러니까 뭐 증인이나 사건 관계인과의 접촉을 금지한다든가 주거를 제한한다든가 그런 조건을 붙여서 보석을 하는 것은 그냥 풀어주면은 증거인멸을 방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일종의 고육지책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조건을 붙여도 사실은 석방된 피고인들이 보석 상태에서 그 조건을 다 잘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대표적인 사례가 민주당의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입니다. 증인 접촉 금지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결정까지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육지책을 법원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김 전 장관은 그것도 불복하고 본인은 만기 석방돼서 나오겠다고 항고를 한 상황이잖아요. 그럼 특검으로서는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추가 기소와 추가 구속영장 청구겠죠. 김 전 장관의 자업자득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민주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당대회 얘기를 해보겠는데, 당권 도전에 나선 정청래 의원, 한때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근거 없는 공격을 받은 일화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정청래는 왕수박이다. 예를 들면 이런 이제 공격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정청래가 왕수박이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말이냐. 그게 정화가 지금 돼가고 있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대 의원의 장점 좀 설명해 주시죠. 사람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 그리고 이렇게 뭐랄까 마음이 비단결, 맺힌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정말 착하고 순수한 영혼, 뭐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능력이나 이 부분은 좀 말씀. 아니 그 좋은 사람입니다. 그 정청래 의원이 조금 너무 강성 아니에요. 말을 해도 그 하여튼 이미지가 여당의 대표가 좀 부드러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좀
그 흐름도 있는 것 같아요. 당 안에. 법사위원장 하면서도 말을 왜 꼭 저렇게 하지 이럴 때가 참 많았잖아요. 그게 결국 당에 부담을 주는 거예요. 지금 특히나 이제 민주당 당원들 사이에서 이렇게 좀 약간은 좀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두 가지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서로 간에 좀 공격하는 분위기도 있고 정청래 의원이나 박찬대 의원이나 모두 당의 중요한 자산인데 우리 서로 비판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굉장히 후자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비난보다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누가 더 도움이 될 것인가, 정청래 의원의 강한 이미지가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박찬대 의원의 부드러움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과의 굉장히 원내대표 시절에 12.3 비상계엄을 넘어서는 과정에 있어서 함께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어떤 부분을 더 공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권리당원들이 상당히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귀국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마지막까지 두 분 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안정적인 이재명 정부의 성공, 또 여야 협치 이런 것들까지도 골고루 다 봐서 권리당원들이라든가 국민들이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인태 전 사무총장 녹취를 들었습니다만 정청래 의원 너무 강성 이미지다. 왜냐하면 뭐 저희가 이제 법사위원장 할 때 봐왔던 그런 모습도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좀 표한 부분인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청래 의원이 민주당의 새 대표가 된다면 아주 고마운 일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강성 이미지에 강성 발언을 자주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해볼 만한 정국이 될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아마도 그 작년 4월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에 당원존에서 박찬대 의원을 옆에 앉혀놓고 유튜브를 찍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 유튜브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는 박찬대 의원을 두고 주인을 잘 모시는 사람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고 있다면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은 박찬대 의원에게 더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밖에서 보기에는 높아 보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 상임위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법사위원장을 내줘라라는 요구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오늘 그 정성호 의원이 어느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야기를 한 걸 보니까 만약에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갖게 되면 상황 노릇을 할 것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지금 여당에서는 절대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죠. 저는 이제 상황의 입장이라는 걸 떠나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정말 경제, 외교, 안보 모든 게 폭망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신속하게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데 국회라고 하는 것은 법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원장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국민의힘에서 자꾸 발목 잡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신속한 정부의 압축 성장이라든가 압축적인 변화가 할 때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임명될 때 2년의 임기로 임명이 된 분이에요. 그래서 남은 1년은 당연히 민주당이 하는 것이 맞고 1년 이후에 누가 할 것인가는 그때 이제 협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은 뭐 당연히 민주당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하는 것이 뭐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그 다른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법안을 체계 자구 심사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내줄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여당의 입장인 것 같거든요. 법사위가 그런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건 맞습니다만 현재 여권의 상황은 법사위를 얼마든지 무력화해서 우회, 패싱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과 민주당의 우당이라고 할 수 있는 조국혁신당, 진보당, 또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거기에 2명의 무소속 국회의원까지 합하면은 186석이에요. 국회의장 빼고도. 그러니까 언제든지 패스트트랙을 발동해서 법사위를 우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998년 김대중 정부 이래로 사반세기 가까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서로 다른 당이 맡아오는 것이 헌정 관행이었는데 그것을 깨뜨렸던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마저 그렇게 힘이 약한 법사위원장마저 되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협치 의지가 전혀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협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할 테니 내 말대로 무조건 따라오라 라고 하는 것이 협치가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새로운 정부 그리고 또 여당의 김병길 원내대표 체제에서
정말로 협치의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바로 이 법사위원장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야당에서는 이게 최소한의 야당으로서의 견제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그 역할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보십니까? 아니 야당이 집안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한테 법사위원장 맡기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당이 먼저 내부 문제를 잘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국민과 함께 하려고 노력한다라고 한다면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1년 후에 법사위원장을 또 누가 가져갈지 모르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압축 성장을 해야 되고 개혁 입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 1년은 굉장히 중요하고 신속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가지고 가는 것이 저는 국민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그리고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날씨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밤부터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내일 밤 사이에는 중부와 전북 지역에 시간당 70mm에 달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 사전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자세한 장마 전망 짚어주시죠. 네, 장맛비는 오늘 오후 서쪽 지역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오늘 밤엔 비가 강하지 않겠지만 내일부터는 장맛비가 본격적으로 쏟아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충남과 전북에 150mm 이상, 서울을 포함한 내륙 지역에도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걸로 보고 있는데요. 내일은 중부지방에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특히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가 이번 비의 고비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와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최고 70mm의 극한 호우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북한에도 강하게 쏟아지면서 접경 지역의 하천들이 급격히 불어날 수 있어 임진강과 한탄강 주변 경기 강원 북부 지역은 침수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동서로 길고 남북으로 좁은 정체전선의 특성상 지역마다 비의 양과 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체전선은 토요일 오후에 점차 남하해 중부는 비가 그치겠지만 충청 이남 지역은 다음 주 초까지도 비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전국적으로 장마가 시작된 만큼 어느 지역이든 갑작스러운 집중호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최신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비 피해에 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충북 충주와 음성에서 과수화상병이 추가로 발생해 충북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어제 오후 6시 기준 충주와 음성에 있는 과수농가에서 과수화상병이 추가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과수화상병은 전국 101개 농가에서 발생해 피해 면적은 39.9헥타르로 집계됐는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55개 농가 18.98헥타르가 충북 지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의 출입을 통제하고 긴급 매몰 작업과 함께 인근 과원에 대한 정밀 예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교통사고로 에어백이 터지면서 화재 5인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또 충남 천안에서는 지름 30cm 땅 꺼짐이 발생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김희영 기자입니다. 앞부분이 망가진 차량 2대가 도로에 멈춰서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 인천 심곡동에서 골목을 나오던 택시가 직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에어백이 터지면서 날린 분진 탓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충남 천안시 성정동에선 차로 한복판 땅이 지름 30cm 크기로 꺼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근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시청 관계자는 구멍 아래 빈 공간이 지름 2m, 깊이 2m 규모로 보인다면서 땅을 파내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전북 김제시 황산면에 있는 양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닭 15,000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50분쯤 경기 양주시 은현면에 있는 고물상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옮겨 붙은 건물과 창고는 모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계량기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시작됐다고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아이돌 그룹 더보이즈의 주황년이 사생활 논란에 사실상 팀에서 퇴출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매매 의혹까지 불거지자 주황년은 절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의문은 여전합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그룹 더보이즈의 전 멤버 주황년이 새벽 SNS에 올린 글입니다. 지난달 지인과 술자리에 있었던 건 맞지만 성매매나 그 어떤 불법 행위를 한 적은 절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황년이 일본에서 전 성인 배우와 술자리 뒤 성매매까지 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 해명한 겁니다. 더보이즈의 소속사는 지난 16일 주황년의 활동 중단을 알린 데 이어 이틀 뒤 주황년이 팀을 탈퇴했고 전속 계약을 해지했다며 빠르게 선을 그었습니다. 소속사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한 뒤 아티스트로서 신뢰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임을 인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속사 공동 설립자이기도 한 차가원 회장도 아티스트의 사생활과 태도 전반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내부 시스템 정비에 힘쓰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누리꾼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주황년을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국외에서 발생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 경찰에 고발된 경우 경찰에서 해당 행위를 수사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외 경찰 기관과의 수사 협력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전 아이돌 멤버 태일의 첫 재판에서 구체적 범죄 사실이 알려지는 등 성 관련 악재가 잇따르면서 이미지가 생명인 K-팝 업계가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효과가 거의 없는 맹물 수준의 가짜 명품 화장품 수십억 원어치를 시중에 유통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SK2, 키엘, 에스티로더 등 해외 유명 브랜드의 짝퉁 화장품 8만 7천여 점, 정품가액 79억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42살 A씨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화장품 유통업자를 대상으로 짝퉁 화장품을 정품으로 속여 정가의 3분의 1 가격에 팔았고 홈쇼핑 협력업체를 통해 홈쇼핑 납품까지 시도했던 거로 드러났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가짜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총책 A씨 등 10여 명을 구속 상태로 9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가짜 도박 사이트 250여 개를 운영하며 피해자 334명으로부터 40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총책 A씨 등은 텔레그램 채널에서 구매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도박 사이트에 소멸 예정인 잔액이 남아있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사이트 접속을 유도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달걀에서 가공식품까지 식품 가격이 전방위로 오르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까지 치솟으며 물가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트에 진열된 39 달걀 한 판. 최근 가격이 오르며 일부 제품은 이미 10,000원을 넘겼습니다. 이번 달 달걀 산지 가격은 5,700원대로 지난해와 비교해 17.4% 올랐고 소매 가격도 8% 올랐습니다. 오른 것은 달걀만이 아닙니다.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모두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2달 연속 4%대를 기록했고 외식 물가 상승률도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 1.9%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전 이제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안 살 수가 없는데 뭐 과자류도 그렇고 라면류부터 해가지고 먹는 건 다 올랐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코로나 이후 급등한 식료품 물가가 OECD 평균 물가를 크게 웃돈다며 특히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소비 위축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높아진 가계 체감 물가는 물가가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줘 결국 물가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 활력 저하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급 여력 확충, 유통 구조 개선과 같은 구조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더욱 고민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식품 원재료와 인건비 등 생산 요소에 들어가는 비용인 투입 물가 상승과 식품 물가 상승이 비례하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투입 물가를 잡는 것이 정부의 우선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정부는 가공식품 원재료에 대한 할당 관세를 확대 연장하고 유통구조 개혁 TF를 구성하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가 요동치면서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생산비와 물류비 등 투입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제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서울 빌라의 전세 4건 중 1건이 보증금을 낮춰서 다시 재계약한 역전세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은 2013년 1월에서 5월과 전세 만료 기간인 올해 같은 기간에 거래된 서울 빌라의 전세 거래 중 같은 주소의 거래를 분석한 결과 전체 7,547건의 24.6%가 역전세라고 밝혔습니다. 역전세는 전세 시세가 낮아져 최초 계약보다 보증금을 낮춰서 계약을 갱신한 경우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무더위에 집에서 조리해 먹는 간편식 냉면의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나트륨 함량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물냉면 5개와 비빔냉면 5개 제품의 성분 조사를 한 결과 9개 제품의 나트륨 함량이 일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50%를 초과하는 거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원전을 비롯해 이란 곳곳에 연쇄 공습을 예고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항복을 거부한 이란에 최후 통첩을 보냈다는데 미국의 군사 개입과 미 이란 회담 성사 여부 등 여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조수연 특파원. 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입니다. 네, 오늘 들어온 속보부터 살펴보죠. 이스라엘이 또다시 대규모 공습을 예고했다고요? 네, 이스라엘이 원전 이란에 원전 폭격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오늘 오전 SNS를 통해 짧은 경고 글을 올렸는데요. 이란의 아라크, 혼다브의 주민, 노동자 그리고 현재 체류자들에게 긴급 경고를 발령한다며 이란 정권의 군사시설물을 타격하기 전에 즉시 대피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아라크 지역 중수로 시설 등 목표 지역 주변을 위험한 곳으로 지목했는데요. 수도 테헤란에서 남서쪽으로 250km 떨어진 아라크에는 중수로 기반 플루토늄 생산 시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또 목요일인 오늘 테헤란과 다른 지역에 연쇄적인 공습을 수행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목표 등 어떤 표적을 겨냥할 것인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공습 엿새째인 어제 이스라엘은 테헤란의 대대적인 공습을 이어가면서 원심분리기 생산시설 등을 파괴했고요. 이에 맞서 이란군은 이스라엘 방어망을 뚫을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파타-1을 여러 차례 동원하고 더 강력한 작전을 앞으로 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최후 통첩을 보냈는데 이에 대한 이란 측의 답변은 아직 안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트럼프 대통령의 항복 요구를 공식적으로 거부한 이후로 현재까지 중동 정세는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는 분위기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인내가 바닥났다면서 최후의 최후 통첩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다면서도 이란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핵시설을 공격할 건지 질문에는 자신이 무엇을 할지 아무도 모른다며 공격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는 모호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상황이 변하고 특히 전쟁과 관련된 사안은 더 그렇다면서 아직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면서도 어떤 것도 너무 늦은 일은 없다고 언급해 협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 측의 공식 입장은 아직 안 나왔는데
이란이 미국의 회담 제안을 수용할 뜻이 있음을 밝혔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한 이란 외무부 당국자는 아바스 아락치 외무장관이 이스라엘과의 휴전과 이란 핵 프로그램을 논의하기 위해 회담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협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성사되기도 쉽지는 않은 분위기인데요. 미군이 중동에 세 번째 항공모함을 보낸 가운데 미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내려지면 언제든 지시를 이행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의 대이란 공격이 현실화하면 소모전으로 이어질 수 있고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으로 번지며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바이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초강경 입장으로 돌아선 이유는 미국보다 이스라엘의 정보를 더 믿기 때문입니다. 군사력 투입과 이란 정권 교체까지 언급했지만 아직 섣불리 결정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이란의 기폭장치 실험 재개 정황을 포착한 이스라엘은 핵무기 제조가 임박했다고 판단해 대대적인 공습에 나섰습니다. The Iranian regime has spent years getting closer to a nuclear weapon. They have spent billions building a ballistic missile program. Our mission is clear: to remove the threat at its source. 그러나 미국 정보 당국은 이란이 실제 핵무기 제조를 결정했다는 증거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미 국가정보국 털시 게버드 국장은 지난 3월 상원정보위원회에서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상에 무게를 두던 트럼프는 이스라엘의 정보 판단을 믿었습니다. Tulsi Gabbard testified in March that the intelligence community said Iran wasn't building a nuclear weapon. I don't care what she said. I think they were very close to having. 중동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공약하며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는 이스라엘 공격이 큰 성과를 거두자 입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포르도 핵시설 파괴를 위한 벙커버스터 사용과 이란 정권 교체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는 아직 진용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어 정밀한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미국은 법과 제도, 규범보다는 트럼프의 개인적 판단으로 움직입니다. 미국의 대외 개입을 줄여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마가 인사들도 트럼프에게 직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3년 대량 살상 무기를 숨겨두고 있다는 잘못된 판단으로 이라크를 침공했던 오류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There's more that is required for a nuclear weapons program other than just highly enriched uranium and missiles. And we haven't really got strong evidence that Iran was trying to build a warhead or doing anything else prior to Israel's attack.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실패 경험과 어려워질 게 뻔한 경제 상황이 가장 큰 고민이지만 트럼프가 이런 것까지 고려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격화가며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중동 리스크에 3,000선을 앞에 두고 숨고르기를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 경제 상황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이어지면서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데요. 국제 유가가 $100를 넘어설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죠. 네, 그렇죠.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란하고 이스라엘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고요. 중동 같은 경우는 이제 원유 세계 공급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공급 차질이 우려가 되면요, 그 선물시장 같은데도 투기가 급증하게 돼서 유가가 폭등하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브렌트유 고점을 보면 6월달에 한 $87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골드만삭스 등 일부 기관이 예측한 바에 따르면 전면전이 확산이 되면 $100 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예. 네. 국내 반영에는 이제 2-3주 정도가 걸린다고 하는데 이게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를까 봐 지금 걱정인 거잖아요. 그렇죠. 한국은 원유 수입을 거의 이제 100% 의존하고 있습니다. 수입. 네. 그래서 유가가 상승이 되면 당연히 그 정제유 가격도 올라가게 될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관련해서 물류 가격, 에너지 가격, 그다음에 농산물 가격까지 지속적으로 이제 서클로 이제 파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그 유가 상승의 영향이 국내에
전반에 경제 전반에 위축기까지는 2에서 3주 정도 이제 영향을 줄 것 같은데 네. 휘발유 가격은 최근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1,700원대인데 전년 대비 14%나 오른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게 물가 10% 상승하면 그 유가가 10% 상승하면 전체 물가의 0.3%에서 0.5% 이상 상승 효과를 미친다라는 KDI 추정치도 있는 만큼 네. 이제 물가 상승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더해서 원달러 환율도 급등하면서 1,380원대로 진입을 했는데 환율 추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환율 이제 미국이 상대적으로 이제 약세, 달러 약세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은 원화 강세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 경제 이제 불확실성이 있으면 특히 수출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우리 원화의 약세도 전망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환율이 급등하면 이제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이게 이제 금융시장하고 실물시장에 동시에 이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보게 되고요. 이게 저희 그 환율 급등하게 되면 수입 물가가 증가하게 되겠죠. 예. 당연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경제 전반에 물가 폭등 지금 하고 있는 물가 상승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게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중동 리스크 같은 경우랑 악재랑 겹쳐지니까 이게 굉장히 그 대외 환경, 우리 경제 환경을 가늠할 수 없는 급변 가능성을 이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길어질 경우에 우리나라 이제 중동 수출에 타격이 예상되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호르무즈 해협의 폐쇄 여부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 보시면 세계 원유 수송량의 한 20%가 여기를 통과하고 있거든요. 엄청난 양이고요. 우리나라 수입 원유의 60%가 이제 여기 중동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봉쇄가 된다면 첫 번째로 물류 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해운 보험료도 같이 폭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중동의 이제 수출 비중도 보면 전체 수출량의 약 7.9% 2023년 기준으로 차지하고 있고요. 이게 품목이 자동차, 철강, 기계, 플랜트, 기자재 등 굉장히 우리나라 수출 중심 품목인데요. 여기에 더불어 에너지 비용, 그러니까 수입 비용도 상승하게 될 거니까 결과적으로 경상수지가 매우 악화될 수 있겠죠. 그래서 말씀하신 원화 약세 압력도 더불어서 굉장히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서 외환 시장, 우리나라 외환 시장에도 불안성을 가져올 확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오전에 경제금융당국 수장들의 회의를 열었습니다. 중동 정세 그리고 이제 관세 정책 등에 대해서 24시간 점검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는데 어떤 구체적인 대책도 나왔습니까? 이게 이제 말씀하셨듯이 관계부처가 중동 위기 대응팀을 운영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비축유, 지금 유가가 급변할 거니까 9천만 배럴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이거를 단계적으로 방출하는 것도 검토할 거고 유류세 인하하는 결정이 됐지만 이제 그 유류세 인하하는 연장. 근데 과거에 보면 한 25%까지도 그러니까 인하한 사례가 있거든요. 이 부분도 이제 추가 인하 검토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외환 시장의 안정화 조치도 같이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매도 개입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런 여러 리스크 속에서도 우리 증시가 지금 강세 상황입니다. 네네. 지금 코스피가 2,900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힘을 잃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이제 보시면 전통적으로는 중동발 리스크나 외부의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면은 위험 자산을 회피하는 현상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안전 자산인 달러나 금으로 이제 투자하는 이런 현상을 보였는데 최근에는 흐름이 보면 일부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 선호 투자 경향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신흥시장으로 이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최근에 외국인이 순매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6월달에 한 3조 원 이상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또 글로벌하게 보면 반도체 경기가 회복될 거다라는 이제 이런 기대 심리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 실적에 대한 기대도 같이 동반 이제 영향을 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행이 환율을 좀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런 시그널을 보이고 있으니까.
보니까 여기에서도 자급 유입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글로벌하게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홍콩이나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증시가 상대적으로 이런 경제적으로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에 있어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설명드렸듯이 중국 및 아시아에 대한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가 유입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과거에 대비해서 또 이러한 신흥 국가들이 경제 펀더멘털이 굉장히 좋아져서 달러 약세 때문에 투자자들이 좀 더 이렇게 신흥시장에 투자를 하는 이런 이제 트렌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미국 주식을 사왔던 서학개미들도 미국 주식에서 돈을 빼서 국내 장으로 복귀하고 있다 이런 말들이 있던데 이런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서학개미, 미국의 주식에 투자하는 이런 개인 투자자들을 말하는데요. 최근에 미국 주식을 매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달러는 약세고 환차익을 실현하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국내 주식에 재투자하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말씀드렸듯이 원화 강사 국면에서 달러를 환전하고 원화 재투자하고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굉장히 대형주를 매수하고 있는데 보시면 코스피 200 안에 들어있는 주식들이라든지 AI나 2차 전지 관련 ETF 거래량이 상당히 증가함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향후 계속 지속할 수 있을지는 이제 국내 물가가 어떻게 관리가 되느냐, 금리는 또 어떻게 안정될 것이냐 여기에 달려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코스피 상승 여력이 좀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게 코스피가 3,000을 돌파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걸로 이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시면 2021년에 3,000을 한번 이제 돌파했는데 그 이후에는 장기 횡보를 보였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핵심적인 요인은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증시에 투자를 하느냐, 그다음에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털이 좋아져서 수출을 지속적으로 잘해서 회복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변수로 보이고요. 이게 하반기에 보시면은 반도체랑 2차 전지 AI 이 세 가지 산업에 있어서 얼마나 이제 잘 수출을 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외국인이 순매수를 지속할 수 있느냐, 이제 이 두 가지가 잘 해결이 되면은 3,000 돌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국내 정책이 신뢰성을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할 건데요. 이제 세제 문제도 잘 개혁을 해야 될 것 같고 규제를 완화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산업의 그 성장이나 그다음에 수출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이 부분에도 이제 새 정부가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증시는 모처럼 활기가 도는데 실질 경제인 생활 물가는 참 너무 안 좋습니다. 우리 의식주 물가가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걸로 나타났죠. 그렇죠. 보시면은 특히 이제 한국의 식료품하고 이제 주거비 같은 거 보면은 OECD 평균 대비 20%에서 40%까지 높다라는 이런 보고가 있거든요. 그리고 식료품 자체로 줄여서 보면은 OECD 2023년 리포트에 따르면 56%가 더 높다. 이런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그동안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실질 임금 자체는 또 약간 정체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체감 물가 자체는 더 높게 느끼실 수 있고요. 공공요금이나 유류세 같은 이제 간접 비용도 말씀하신 생활비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이제 분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식료품 물가가 OECD 평균보다 56%나 높다고 나왔는데 왜 이렇게 높은 겁니까? 이게 이제 보면은 구조적 문제를 우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생산에서부터 소비자한테까지 이제 전달되는 생산, 유통, 소비 과정이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유통상이 너무 많이 끼어 있고 여기에 이제 마진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그 비효율적인 구조가 많이 끼어 있을 경우에는 생산자의 가격이 조금만 변동이 있어도 소비자한테 미치는 영향력이 아주 커지는 이런 이제 그 세책 효과가 있습니다. 더불어 농산물 수급 자체가 계절 기후 리스크에 굉장히 민감한데 최근에 기후 문제가 이제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계란값 같은 경우에는 사육 환경이 또 규제가 강화됐어요. 그래서 평사형 케이지 이제 전환이 진행되니까 이게 생산자 이제 비용 상승이 이게 이제 그 소비자한테까지 전달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인건비랑 고정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도 물가 상승의 이런 식료품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이제 논의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정부가 달걀이나 배추 등 먹거리 물가를 잡기 위해서 TF를 꾸렸습니다. 지적해 주신 문제점, 수급과 유통구조 전반을 점검하기로 했는데 이걸로 먹거리 물가 잡을 수 있을까요? 이게 먹거리 물가 잡으려면 사실 말씀드린 대로 그 점검을 했는데 네. 이 점검이 지속적인 제도로 잘 정착이 돼야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게 기후 이상 문제도 이게 TF 대응으로는 사실 다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이게 농민 생산비 상승폭이 소비자 가격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농산물이나 이런 생산자 에 대한 그 가격 예측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의 분석을 하고 또 여기에 AI를 도입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대책 중에 하나로 전 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경제 활력에 도움을 좀 줄까요? 이게 이제 그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지원금을 뿌렸을 때 통상 단기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효과가 있다라는 분석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효과는 한계 소비 성향이 높은 계층, 즉 그러니까 번 돈을 전액 소비하는 계층한테 훨씬 효과가 있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이걸 승수 효과라고 하는데 그래서 전 국민 지급보다 굉장히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급이 더 많이 됐을 때 이런 말씀하신 소비 진작 효과가 매우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그 KDI나 한국은행 추정을 보면요, 재난지원금을 10조 지원하게 되면은 GDP가 한 0.2%에서 0.4%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여기에 한계 소비 성향이 0.6에서 0.8로 기준하면은 승수 효과가 더 커진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지원금이 최근 가계부채 문제가 굉장히 크니까 이 가계부채 상환으로 이제 일부 흡수가 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어가지고요. 이런 효과가 지속적으로 이제 경제 구조를 바꾸려면 구조적 개혁을 같이 병행을 해야지 효과가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끝으로 이 질문 드릴게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습니다. 우리 금리 정책이나 경제에는 어떤 영향 미칠까요? 이게 지금 이제 동결을 했으니까 우리나라도 관련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그 금리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창용 총재가 발언한 듯이 이제 기준금리 인하 여부는 물가랑 가계부채, 주택시장 종합 고려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금리와 국내 금리의 차이가 심해지면 경제적으로 이제 불안정한 요소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지속적으로 새 정부가 가계부채를 강력하게 잘 이제 컨트롤해야 될 것 같고 주택 시장의 이제 가격이 최근 들어 많이 상승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고려를 잘 해야 미국의 금리 인하 안 하는 원래 한 3회 정도 예상되고 있었는데 올해 한 해만 하겠다 이렇게 이제 굳혀지고 있는 방향이니까 금리 인하하고 내수가 진작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이제 정책을 잘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달 중단했던 유학생 비자 발급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모든 신청자가 소셜미디어 계정을 공개해서 심사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논란의 소지를 남겼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소셜미디어 검열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유학생 비자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9월 새학기 시작을 앞두고 전 세계적으로 혼란이 일었는데 미 국무부는 현지 시간 18일 비자 발급 절차를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모든 비자 신청자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사상을 검열하겠다는 겁니다. 영사들이 신청자의 SNS 활동을 검토해 미국의 시민, 문화, 정부, 기관 등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나 의도가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 use every tool in our tool chest to vet anyone coming in who wants to come into this country, and in order to do so, it has to apply for a visa to gain access to our nation. 국무부는 소셜미디어 심사 강화는 미국을 방문하려는 모든 사람을 적절히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청자가 SNS를 공개하지 않으면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새 심사 절차는 학문 목적의 F비자,
직업교육을 위한 M비자, 교육문화교류를 위한 J비자 등 모든 유학생 비자에 적용되고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학생 비자 발급을 위한 인터뷰가 재개되더라도 심사 과정이 예전보다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이유로 한 비자 거부의 기준을 놓고 논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국무부는 모든 국가가 외국인을 걸러서 받는다며 SNS 검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담당 직원들은 한 해에 수십만 건의 유학생 비자를 발급하는데 일일이 SNS를 검토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털어놨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우리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토니상 6관왕의 쾌거를 기념하기 위한 특별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본관 3층 연속 간행물실에 어쩌면 해피엔딩의 관련 자료를 모은 공간을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토니상 극본상과 작사, 작곡상을 받은 박천유 작가의 과거 인터뷰 자료와 시상식 영상, 수상 관련 언론 기사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이 10,000원 이하 주문건에 대해 업주가 부담하던 중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은 더불어민주당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중재로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등과 추가 상생 방안에 대해 중간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안에는 10,000원 이하인 주문에 대해 중개 이용료를 면제하고 10,000원 초과 15,000원 이하 주문에 대해서는 중개 이용료를 차등 지원해 업주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본격 장마를 앞두고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밤사이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났던 강릉은 현재 36도 가까이 올랐고요. 서울도 32도를 넘어선 가운데 앞으로 기온이 조금 더 오르면서 서울 등 곳곳에서 올해 최고 기온을 경신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후 늦은 밤사이에는 내륙에도 올해 첫 장맛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더위와 장맛비에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낮 동안은 8월 초중순에 해당하는 기온을 보이며 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33도, 청주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늘빛은 점차 흐려지겠고요. 장맛비는 점차 서쪽 지방에서 시작돼 밤 사이에는 서울 등 중서부 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주말까지 경기 북부와 영서, 충남과 전북에 최대 150mm, 서울 등 그 밖의 내륙에도 최고 120mm의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그 밖의 남부 내륙에도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북한에도 강하게 쏟아지면서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의 하천들이 급격히 불어날 수 있겠습니다. 하천 부근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비는 정체전선이 남동진하며 주말 오후쯤 중부지방부터 그치겠고요. 남부지방은 다음 주 초반까지 비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내일 저녁부터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7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산사태나 저지대 침수 피해 없도록 사전 대비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연입니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나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